네, 저평가 성장주를 고를 때 또 어떤 걸 고려해야 할지 윤희석 교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은요?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굿. 아, 또 투자 초보인 저에게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고 있네요.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건 또 뭐죠? 제가 소고기 부채살 말아가지고 당황하셨어. 어떡해. 예. 네. 저도 굉장히 당황하게. 아니, 부채 비율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소고기에 부채살이 생각나는 건 저뿐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건전하고 좀 진지한 증권 방송에서 BTS 부채살. 제가 방송이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네. 나쁜 사람. 일단 보통 투자를 하게 되면은 기업의 안정성을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 재무제표에 대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일단 표라는 말이 나온 순간부터 보기가 싫어져요.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단 1초 만에 네.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을 파악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동 비율입니다. 기업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부채를 못 갚아서 보통 발생을 합니다. 네. 부채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단기 부채가 있고 장기 부채가 있는데 기업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대부분 단기 부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유동이라는 게 뭐냐면 1년 단위로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보통 굉장히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자주 있는데 그 정도의 그 소식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유동 비율은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유동 자산 나누기, 유동 부채 이러면 됩니다. 유동 자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자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동 부채 이거는요? 네,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많은 기업이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낮을수록 안 좋은 거죠? 네,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120%? 네. 보통 이제 100% 이상이 돼야지 좀 안정적인데 120% 정도면 좋고요. 그리고 유통기업이나 혹은 백화점 이런 기업들은 100%가 굳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제조업은 왜 120%가 안전한 거고 제조업이 아닌 것들은 그 100%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하는 건지. 보통 유동자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이 재고자산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마다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가 약간 좀 다릅니다. 가령 철강회사라든지 금속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는 물건이 안 팔려서 재고가 쌓이더라도 그 물건이 그 다음에도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의류 기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네. 좀 심각해지죠. 물건이 많이 안 팔리게 됐을 경우는 못 팔죠. 재고 자산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까지 고려해서 약 120% 정도 되면은 안정권에 있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100%. 보통 백화점이나 유통기업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물건을 살 때 고객들이 지불하는 게 어음이 아니라 현금 내지는 카드잖아요. 현금 회전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유동부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 환경이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이 좀 낮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유동 비율이 높아야 하고 부채 비율은 낮아야 하는데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빚을 뜻하는 거죠? 예. 보통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팔기 전에 원재료를 사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이래요. 원재료를 외상으로 사와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팔아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수익 가지고 외상값을 갚는 구조인데 외상을 잔뜩 들여왔는데 만약에 물건이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외상값을 갚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인 경우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좀 안정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부채 비율이 없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사실상 사업을 하는데 없을 수가 없죠. 부채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여도 괜찮은 건지 적당한 기준이 있을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채 비율은 80% 미만이 좀 안정적이고 실적이 좋고 계속 흑자를 지금 창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약 100%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다라고 봐요. 여기서 부채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부채가 나쁜 것으로만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좋은 부채도 있습니다.
빚은 더 나쁜 거 아닌가요?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수금이라는 것은 고객사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이제 지불하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회계에서는 아직 제품이 제공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부채 계정에 들어가요. 조선업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배를 주문하는 선주가 배값의 약 20% 정도를 선수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과거 이제 재미있는 사례가 있었는데 기업의 수주가 계속 증가하니까 선수금도 함께 이제 증가가 되겠죠. 근데 선수금은 부채에 잡히기 때문에 이 조선업에 갑자기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겁니다. 이게 2008년도 초호황기 때 일어난 건데 이때 부채 비율이 무려 1000%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특정 어떤 언론사에서 부채 비율이 1000% 이상이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금까지 상환하는 그런 해프닝까지 벌어졌을 정도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2차 전지 어떤 특정 장비업체에 비해서 수주가 크게 증가하니까 부채 비율이 급등을 한 거예요. 부채 비율이 300%까지 이제 증가를 해서 제가 뜯어보니까 실제 선수금을 제외하니까 부채 비율이 20%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은 투자의 기회죠. 사실 그만큼 수주가 몰리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수주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선수금이 증가하는 것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이 급등하는 것도 좀 주의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재무제표에서 어디서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증권사 HTS라든지 증권 관련된 웹사이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계산하실 필요가 없어요. 과거 고수님께서 직접 투자하셨던 종목으로 예를 좀 들어주시겠어요? 이 유동 비율이 좋고 부채 비율이 낮다라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건 아닌데 일단 이제 실적 성장을 겸비하고 또 거기까지 그 재무 안정성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네. 이제 에코마케팅이라는 또 기업이 또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13,200원에 사서 21,900원에 그래서 수익률 66%를 기록했던 종목인데 네. 유동 비율이 저렴하치 424%였어요. 네. 부채 비율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실적 성장과 그 재무 안정성까지 겸비한 종목들, 이런 종목에 투자하게 된다면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HL 사이언스라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도 39,900원에 사서 81,800원에 매도를 해서 105%의 수익을 거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유동 비율이 자그마치 714%였어요. 네. 부채 비율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유동 비율도 유동 비율이지만 부채 비율이 더 놀라운데요? 그만큼 이제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이제 유동 비율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이죠. 반비례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렇군요. 역시 좋은 기업들은 뭔가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고수회전은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저평가 성장주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평가 성장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선 알아둬야 할 게 또 있다면서요. 네네. 윤유석 고수의 투자 백미, 그 다음은요? 현금은 많을수록, 차입금은 적을수록 곧. 현금은 많을수록 좋고 차입금은 적을수록 좋다고요? 예, 차입금.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그리고 차입금.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차입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차입금이라는 것은 이제 이자가 붙은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이자 부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이자 부채. 네. 쉽게 말해서 은행 대출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대출 받을 때 이자가 나가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나쁜 부채예요. 가장 나쁜 부채가 바로 이겁니다. 이 차입금은 이자가 발생이 되는데 이자가 발생이 되면은 순이익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주가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차입금이 증가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이익이 증가하는 폭이 더디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증가하는 기업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그럼 이 나쁜 부채, 이 차입금은 앞에 있던 다른 부채들과 어떤 차이점이 정확히 있는 거죠? 아까 그 부채에는 물건을 사올 때 외상을 지잖아요. 네. 그것은 나쁜 부채도 아니고 사실상 좋은 부채도 아니고 정상적인 부채라고 보시면 돼요. 좋은 건 이자가 없기 때문에 차입금보다는 훨씬 좋은 부채죠.
그렇다면 이 대표적인 나쁜 부채라고 볼 수 있는 차입금, 이거는 좀 일단 차입금이 이제 부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채 그러면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냐면 첫 번째 차입금, 두 번째 매입 채무라는 외상값, 그리고 이제 기타 채무들이 이제 부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차입금이라는 얘기고 이자가 발생되는 기업의 순이익을 갉아먹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차입금이 없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꼭 나쁘다고만은 볼 수가 없네요. 예, 그러나 이제 차입금 비중이 좀 높아지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순이익을 깎아먹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나쁘다 좋다는 기준이 있나요? 자기 자본의 50% 이상인 기업은 좀 피해야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낮을수록 좋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보통 순차입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증권사 HTS라든지 증권 관련된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입금을 그 비율을 보시는데 아예 순차입금 비율에 표기가 안 돼 있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나와 있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차입금 비중이 낮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보유한 종목의 차입금 확인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교수님, 현금이 많으면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 걸까요? 다 좋아져요. 다? 그렇습니다. 다? 일단 현금이 많으면은 기업이 지금 주력으로 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최신 설비를 들여오거나 자동화 설비를 들여와서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고요. 그리고 현금이 많으면은 그거를 금융 자산에 또 투자를 해서 이자 소득까지 또 발생이 되겠죠. 그럼 순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차입금을 빌리게 되면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순이익이 떨어지는 거고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자 소득이 생긴다는 얘기죠. 정반대의 지금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M&A라든지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게 굉장히 용이합니다. 윤유석 교수님이 맨 눈으로 이렇게 찾아내신 현금은 많고 차입금은 적은 기업들이 좀 궁금한데요. 서호전기라는 그 기업이 있어요. 네, 서호전기. 이 기업은 이제 2017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당시 시가총액이 610억 이 정도로 좀 작은 기업이죠. 근데 무려 현금이 463억 원이었습니다. 시총 대비 무려 순현금 비율이 76%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현금이 76%가 그냥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런 기업들은 이제 사실상 차입금이 존재는 했어요.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한 기업인데 이 기업을 11,000원에 사서 23,40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113%를 기록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종목을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아레투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 기업이 매수 당시 시가총액이 416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당시 순현금이 136억 원이었어요. 시총 대비 순현금 비율이 33%나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무차입 경영이고요. 이 기업은 6,150원에 매수를 해서 12,250원에 매도를 해서 수익률이 약 100%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현금이 많고 차입금이 적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이 이런 기업을 안심하게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업들은 나중에 이제 설비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자기 돈으로 하는 거죠. 현금이 많으니까. 그렇죠. 어디서 차입을 한다던가 주주들한테 유상증자를 받는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굉장히 안심하고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역시 현금이 많아야 돼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저평가 성장주 투자 전략을 정말 지금 거의 3시간에 걸쳐서 모두 알아봤는데요. 다들 저평가 성장주 고수가 되신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지난 시간 내용이 좀 궁금하신 분들, 기억이 나지 않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윤유석 대표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